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중동의 새로운 지배자를 번역하신 박인식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책 얘기를 조금 하기 전에 이제 저자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저자 거의 소개 안 하고 지금 네, 이름만 한두 번 네. 불러줬어요. 벤 허버드? 네, 벤 허버드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중동의 새로운 지배자의 저자인데, 무함마드 빈 살만 또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젊어요? 네, 그렇게? 네, 무함마드 빈 살만이 85년생인데 이 벤 허버드도 그렇게 막 나이가 많은 기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또래인데 좀 친하게 지내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책 읽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공식 직함은 뉴욕타임스 티르키예 이스탄불 지국장인데 아랍어를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 저널리스트가 되고 나자마자 이제 중동으로 파견되어서 주로 중동 쪽 취재를 오랫동안 했던 것으로 지금 양력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꽤 오랫동안 취재를 했는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특히 무함마드 빈 살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서 밉보여가지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통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도 못 갈 것 같아요. 네,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이 책을 2021년에 네. 2021년에 미국 현지에서 펴냈는데 아마 이 책이 나온 다음에는 뭐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못 들어갈 것 정권이 같습니다. 바뀌기 전까지는 못 들어가고 뭐 함부로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시도하다가 자칫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네, 왜냐하면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나 무함마드 빈 살만이를 따르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정보국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그 무함마드 빈 살만 개인에 대한 어떤 비판 뭐 이런 것보다도 사우디라는 나라 자체의 미래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그 박인식 선생님한테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벤 허버드 개인의 좀 약간의 그런 사감? 그러니까 이 저 취재하러 들어가는데 자꾸 비자도 안 주고 막 괴롭히고 해가지고 맘상에서 사우디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까는 거냐 이 질문인 거죠. 거기에서 살았든지 취재를 했든지 하면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벤 허버드라도 이 정도 톤으로 썼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검토를 받아서 책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쓰든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랍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무리 독재 국가라도 그 독재 국가에서 오래 살고 그 독재 국가가 돌아가는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약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그 나라에 좀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박인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13년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좀 하면서 고개를 좀 저으시는 것 같고 이 벤 허버드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그 카쇼쿠치라고 하는 뭐 자기가 같은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동질감을 갖는 저널리스트가 당한 그런 끔찍한 일 때문에 더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진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나라가 싫다라는 느낌이 이 책 전반에 걸쳐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무함마드 빈 살만이 좀 답 없는 나라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박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를 경험한 사람은 의견이 같을 거고 이 무함마드 빈 살만 그 MBS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신네 나라 독재 국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 무슨 기자회견인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일도 있습니다. 자, 지금 MBS라고 처음 용어를 쓰셨는데요. 앞으로는 무함마드 빈 살만 너무 기니까 MBS라고 줄여서 쭉 부르겠습니다. 그 실제로 책에도 다 MBS라고 나와요. 네, 책의 원제도 MBS, The Rise to Power of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자주 하는 일이지만 이런 번역서 나오면은 이제 원서 표지 찾아보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은 분위기에 같은 사진을 약간 이제 트리밍만 다르게 해가지고 표지로 썼는데 원서에는 그냥 MBS 알파벳 세 글자만 적혀 있더라고요. 표지에. MBS는 보니까는 그 가게도 보니까는 무슨 큰아들의 큰아들도 아니고 네. 그냥 뭐 여러째 아니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34번째? 한참 네네네. 후순위던데. 네, 34번째 아버지가 34번째 아들이었는데 운 좋게 왕이 됐고 그리고 본인도 12형제 중에서 6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째 아들의 여러 번째 아들인데 그 조선시대 같으면은 명함도 못 내놓을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간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그 이제 초대 국왕 압둘아지즈 국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아들 형제로 쭉 2대부터 7대까지 왔는데 그 2대부터 7대까지 오니까 다 나이를 먹지 않았겠어요? 네. 그 이제 왕자들이 나이 먹으니까 뭐 다들 뭐 90, 80, 뭐 젊어야 70,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앞에 그 이제 크라운 프린스 이게 왕세 제지요. 이제 왕의 동생이니까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인데 이 크라운 프린스들이 늙어서 죽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뒤로 오면서 나이가 많아지니까 앞에 이제 그래서 살만이 국왕이 될 거라고는 제가 이제 2009년에 갈 때만 해도 살만이 국왕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앞에 두 분이 크라운 프린스가 먼저 죽었어요. 국왕보다. 국왕이 이제 국왕이 13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16번째 아들이 크라운 프린스였는데 16번째 아들이 이제 아파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아들이 크라운 프린스가 됐는데 그분도 한 2년 있다가 또 아파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32번째에 이제 살만한테로 넘어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우디 그 20살 넘겨서까지 산 왕자 35명 중에 수다이리 세븐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수다이리 왕비세요. 수다이리 가문에서 온 수다이리 왕비가 아들을 7을 낳았는데 그 수다이리 가문이 좀 쟁쟁한 가문이었나 봐요. 수다이리 가문도 이제 그 상당히 영향력이 큰 가문이고 그 다음에 아들을 7을 낳았다면 그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7을 낳을 정도니까 딸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배경도 든든하고 그 남편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이래서 이 수다이리 세븐이 굉장히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 왕자들 중에도. 그래서 이제 수다이리 세븐의 첫째 아들이 이제 5대 국왕 파드가 이제 첫째 아들인데 그래서 그때 사우디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수다이리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국왕이 되면 그 다음은 다른 왕자한테 안 가고 바로 그냥 그 동복 형제들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나머지 그 왕자들이 가만 안 있었지요. 그래서 중간 타협으로 그러니까 첫째 동복 형제 중에 첫째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를 크라운 프린스로 안 세우고 그 밑에 이제 다른 좀 이렇게 힘이 없는 왕자 하나를 중간 다리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게 압둘라 국왕입니다. 그리고 압둘라 국왕을 세우면서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수다이리의 두 번째 술탄 왕자를 크라운 프린스로 박아놨거든요. 그랬는데 일종의 왕자들 사이에 권력 안배를 해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충안으로
힘이 없는 이제 압둘라 왕자를 데려다 놨는데 그 파드 왕이 말년에 5년 동안 뇌졸중으로 식물인간처럼 있어서 그 5년에 왕세제로 있었던 이 압둘라 국왕이 왕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임기 또 10년 하고 15년을 실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다이리 세븐하고 압둘라 국왕은 상대가 안 되는 체급이었는데 국왕 자리에 15년이 있다 보니까 이 수다이리 세븐을 내쫓을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그게 실패하고 이제 그 살만한테 넘어간 거죠. 그 사실은 뭐 결론만 놓고 보면 운이 좋았다. 네, 라고 할 수 아주 운이 있겠네요. 좋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그 왕실 문화에 좀 네. 잘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왕실은 되게 뭐 조선시대 조선시대. 사극 보고 아는 거 네. 아니에요? 그 왕자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다툼도 네, 하고 네. 뭐 그리고 싸우고 있으면 되게 뭐 대비마마가 나서서 이렇게 중재하고 뭐 이런 건데 거기는 중전 같은 개념은 없어요? 아예? 거기는 뭐 부인이 뭐 22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본부인 이런 네. 개념이 없습니까? 거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이 뭐 정실이고 네, 그게 뭐 없어요? 네.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거기는 수다이라 하는 분도 첫 수다이- 번째 부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네, 아 그냥 한참 그 왕의 사랑을 왕이 받아가지고 그냥 제일 네. 이뻐하면 네. 그 기간 동안은 중전 같은 파워를 가지는 거군요. 아니에요. 그냥 그 왕의 부인인 거죠. 음. 네. 왕의 부인은 파워가 없구나. 거기는 무조건. 네. 근데 지금 되게 복잡한 말씀을 하셨는데 메모하면서 봐도 따라가기 네, 힘든 네, 스토리긴 한데 MBS가 어쨌든 실권을 잡은 거는 단순히 운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뭔가 특별한 매력이든 캐릭터든 뭐 욕심이든 뭐 뭔가 저는 배경이든 책 읽으면서 그 부분 되게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MBS가 어쨌든 살만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6번째 아들인데 형들이 다 똘똘했더라고요. 음흠.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 똘똘하고 능력 있는 형들은 다 일찌감치 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사실 오기도 싫어하고 외국에서 오히려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반면에 이 무함마드 빈 살만 MBS 같은 경우는 유학도 안 가고 국내파. 국내 순수 국내파. 그래서 영어도 못해. 영어도 못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뭐 그냥 시쳇말로 약간 개인 비서처럼 아버지 따라다니고 이랬던 게 그 살만 입장에서는 서구에 물든 형들보다 우리 사우디를 더 잘 이해하고 사우디를 더 잘 아는 것 같고 자기 옆에 지근거리에서 자기를 잘 챙기는 무함마드에게 더 애정이 가서 결국에는 무함마드에게 왕세자 자리를 준 것 같은 네. 스토리로 정리가 되어 있던데 지금 보면 살만이 왕에 오른 건 이제 요행이었죠. 네, 네. 요행이었고 그 살만의 12아들 중에서 그 MBS가 왕세자가 된 거는 지금 YG께서 설명해 주신 것 이상으로 저는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유학 가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술도 있고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 그 사우디 이 권력이 지금은 다 이제 통합이 됐는데 살만으로 옛날에는 다 영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보통 50년씩 했어요. 그래서 내무부는 그 나에프 왕자라는 분이 내무장관을 50년 하고 한 명이 50명을 네, 50년 50년 하고 한다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국방부는 술탄 왕자가 한 50년 그다음에 이 살만 왕자는 리야드 주지사를 한 50년 했고요. 그 50년을 장관을 하려면 네. 한 30살쯤에 장관이 되는 그럼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럼요. 20살 뭐 30살 이렇게 20살에도 되는 거. 하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나라의 역사가 짧으니까 그런 게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다 다른 나라예요. 그러다가 이제 살만이 국왕이 되면서 다 날려버리고 다 이제 그 아래로 들어오는 거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뭔가 이렇게 지식인도 있을 것이고 네.
뭐 언론인도 있을 것이고 이게 해외 경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많죠, 해외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단순히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20대 장관이 되어서 50년 동안 해먹고 뭐 이런 그 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그런데 없습니까? 그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장관 자리에 오를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 그럴 만한 인물들이 사실 없지 않았겠어요. 50년 전인데 지금이 80년이 조금 넘었나 그러니까 나라가 막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네. 그 지금 장관 맡으신 분들도 다 그런 왕족이에요?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제 민간인이에요? 쌀만이 국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룰이 지켜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는 누구 영역, 여기는 그 누구 지금 땅. 장관은 그냥 공무원들입니까? 고시공무원? 아니요, 그 장관이 옛날에는 다 왕자였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제가 갔을 때는 한 반반 정도. 그러다가 요즘에는 일부 장관을 빼고는 다 평민들입니다. 네. 네. 그거를 약간 이제 사우디가 민주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민주화라기보다는 약간 민주화- 정상 국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여러 사람이 나눠서 다스리던 거를 한 사람이 다스린다는 정도 이상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소신껏 펼치기 위해서 권력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1인 권력이 있고 그 1인 권력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그냥 여기저기에 실행하는 역할로 그러니까 꽂는? 지금 사우디는 세계에서 유일한 왕정 국가일 겁니다. 물론 이제 왕정 국가가 여럿 있지만, 그러니까 심볼릭하게 있는 왕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모든 게 어.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뭐 작은 나라들도 있죠. 섬나라 같은 데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는 빼고 그래도 뭐 세계 무대에 나와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나라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합니다. 전혀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 저는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이 책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이랑 약간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MBS 다녀갔을 때 이제 제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쓰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그래도 그분은 애국자 아닙니까? 굉장히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그렇게 보면 김정은도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달았지요. 예. 그래서 저는 자꾸 북한이랑 비교가 되는데 네. 이 책에 있는 어떤 요소들은 뭐 북한이랑 별로 다를 게 없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부자 나라고 그다음에 무슨 돈 많이 들여가지고 뭐 새로운 도시 같은 것도 짓겠다고 그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BMS 같은 MBS 같은 자꾸 BMS래 MBS 같은 아랍 왕자한테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막 조아리고 막 약간 비즈니스맨 같은 모습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랑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사회 시스템이라던가 뭐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은 북한이랑 별로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마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먼저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우디가 이렇게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무한정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그 월요일날 JYP가 네, 물어봤잖아요. 이제 돈 얘기할 건데 네. 그 북한이랑 되게 큰 차이가 하나 있죠. 그래도 북한의 그분은 부인이 하나잖아요.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니 어쨌든 다른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그 되게 오래 전에 한 2005년인가 그때 한 3박 4일 다녀와 본 거밖에 없고 평양에서만 있었지만은 그래도 평양에 있는 그 여성들 굉장히 자유로 보이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여기도 그냥 사람 사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이 책에 나오는 사우디 여성들의 삶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터무니없어가지고 좀
안다고 싶었는데 몰랐었어요. 사우디도 한 3박 4일은 좀 갔다 온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거기도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겠죠. 어떻게든. 그 사우디 여성들 뭐 운전 권리 가지고 이제 한참 지금도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만 이 책에도 그 얘기도 자세하게 나오는데 일단 돈 얘기해 봅시다. 지난번에 이제 1인당 GDP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그 사우디가 이제 석유 팔아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우디가 원유를 무한정 캘 수는 없습니다. 오펙의 쿼터가 있어서 하루에 1,200만 배럴을 이제 캘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 배럴을 캤던 적은 별로 없고 대개 이제 900만에서 1,100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쓰는 게 한 300만 배럴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게 한 지난 10여 년 보면 대개 720만 배럴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루에. 근데 유가는 우리가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곱하기 그 720만 배럴 곱하기 365일 하면 거기서 이제 원유를 수출해서 버는 돈이 그냥 산수로 나옵니다. 그렇네요. 네. 매출액이 딱 찍히네. 물론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건 없으니까. 이제 단가가 이제 다 다르죠. 뭐 현물 단가, 선물 단가, 뭐 롱텀, 쇼텀 이렇게 복잡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계산한 것과 또 미국 저 에너지 정보위원회인가 거기서 발표하는 게 뭐 10% 이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면 맞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돈을 버는 게 그 원유 팔아서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석유 화학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아람코라는 기업과 아람코가 7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빅이라는 그 두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인데 그것은 이제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고 그것이 국가 재정에 어떻게 편입이 되는지는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우리가 이제 잣대로 삼을 수 있는 건 매년 예산을 발표하는데 예산을 둘로 나눕니다. 이 사람들이 석유 수입과 비석유 수입. 이제 그러면 대략 한 70% 정도가 석유 수입이었습니다. 그 70% 정도 석유 수입이라는 게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계산했던 그 석유 파는 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보면 뭐 큰 틀에서 보면 사우디 재산을 이제 계산하는데 사우디 수입을 계산하는데 그 정도 되고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 작년에 최근 한 10년 사이에 가장 유가가 높았습니다. 작년에 100불 가까이 98불, 99불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올린 수입이 대략 한 2,500억 달러쯤 되는데 그게 매출이죠 그게. 네네. 2,500억 달러. 네,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0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 해의 매출이 2,444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출까지 쫓아온 거죠. 작년에 그 전에 삼성전자 1년 매출의 반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정말 유가가 막 바닥을 헤맸는데 그때는 1,000억 달러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사우디 수입이 그것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걸 또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랑 비교해 보면은 더 감 딱 잡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그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 5천억 달러쯤 됩니다. 1년 예산이. 그런데 사우디가 2,8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한 60%? 3분의 2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원 정도 되는데 1년 예산이 300조 약간 넘었습니다. 네. 아니 뭐 사우디가 우리보다 땅은 훨씬 넓지만 인구는 우리보다 적고 3,500만이니까 네, 뭐 한 그렇게 많이 70%. 적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보다 인구는 적기 생각보다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아주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땅이 얼마나 넓어 거기. 근데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또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 어쨌든 가로 세로 1,500km거든요. 그게 우리 남한의 20배? 예. 그
우리나라보다 총 GDP는 더 적고 예산은 정부 예산은 한 반 정도 네. 되고 놀라운 거는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가 내수 빼고 원유를 전 세계에 1년 내내 수출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한 회사의 매출이 더 많다. 많다. 네. 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저는 그러면 생각보다 처음 알았어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네. 이 책 보고. 이 책을 보고 알지만 사실은 그건 벤 허버드가 쓴 문장이 아니죠. 그 삼성전자랑 네. 비교하는 네, 거는 네. 그거는 박인신 선생님이 음. 맨 마지막에 해제라고 한 열 몇 페이지 정도, 20페이지 20페이지 좀, 정도 예. 써놓으셨는데 사실 바쁘신 분은 그 부분만 읽어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질 그러니까 텐데. 사실 저는 그 이 책을 읽는 순서를 해제부터 읽고 음. 그 벤 허버드가 쓴 본문을 읽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벤 허버드는 미국의 평범한 독자를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기보다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식자층이나 뉴욕 타임스 좀 읽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냥 벤 허버드 본문부터 읽기 시작하면은 중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은 처음에는 좀 약간 헉헉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맨 뒤에 박인시 선생님이 쓰신 해제를 읽고 나서 좀 개괄적인 사우디에 대한 정보 플러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사우디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좀 가진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 훨씬 사실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들더라고요. 이 책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그 MBS 개인이라기보다는 사우디 시장의 의사 결정권자로서의 MBS거든요. 그렇죠. 그 사우디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이 책은 MBS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3년 동안 겪은 일을 바탕으로 곧 MBS를 둘러싸고 있는 사우디 환경, 경제, 또 우리가 사우디를 일단 시장으로 의식하고 접근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은 MBS라는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면 제가 쓴 해제는 곧 둘레, 사우디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데 좀 도움을 드릴까 하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과 이어서 이제 더 드리면 석유 원유 팔아서 1년에 2,500억 불 뭐 이렇게 수출하는데 300조 원 정도. 네. 근데 지금 신도시라고 네. 하기엔 좀 너무 거창한 거긴 합니다만 그게 5천억 불이라는데 한 1조 달러쯤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죠. 네. 그러니까요. 네옴시티 말하는 거잖아요. 네옴시티 뭐 네, 1조 달러 뭐 네, 2조 달러 이런 프로젝트들을 막 발표를 하는데 그리고 그 네옴시티 무슨 돈으로 짓냐라는 거죠. 네, 그런 네옴시티 거를. 그 수주를 해볼까 해서 우리나라 총수들이 그 85년생 그 젊은 친구 앞에서 이렇게 약간 머리 조아리듯이 저 자세를 취한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년에 석유로 올릴 수 있는 국가 수입이 그저 한 3천억 달러가 채 안 되는데 네. 뭐 최대 잡아야 2,500억 달러. 그게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유가가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돈을 그게 몇 년치 뭐 예를 들어서 5천억 달러면 그게 2년 치면 되느냐? 아니 그게 아닌 것이 그 2,500억 달러를 팔아야 그거 가지고 나라를 겨우 꾸려가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아껴서 이렇게 뭐 좀 말하자면 그 마련을 한다고 해봐야 뭐 10%가 되겠습니까? 20%가 되겠습니까? 10%씩 아껴가지고 250억 달러는 10년 모아봐야 2,500억, 네, 40년 모아야 네. 네옴시티 만드는 그거 거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아파트 한 푼도 안 쓰고 30년 모아야 뭐 서울에 아파트 사요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왕세자가 왔을 때 일을 주겠다고 만난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짐작도 가지만 또 기업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 투자 유치하러 왔던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근데 투자를 유치하는 왕자는 왜 그렇게 고자세고 그거는 뭐 은행
은행장이라 그래도 은행 고객한테 친절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고. 그래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약간 저자세로 우리나라 총수들이 만나서 뭔가 좀 받을 게 있어서 저러는 근데 건가? 기업에서 오셨던 분이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일을 줄 것 같으면 자기 집에 앉아서 주겠으니 오라 그래도 줄 술 판인데 예.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와서 주겠다고 하겠느냐. 그렇네 생각해 그렇네요. 보니까. 네. 그분이 무슨 한국에 특별히 뭐 냉면 먹고 네. 싶어서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야, 하지만 저기 용산 용산 우리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극진하게 환대했어요 그러면? 아 글쎄요, 그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뭔가 뭐 은밀한 속사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겁니까 혹시? 짐작만 하는 거죠. 아, 네, 짐작. 짐작만. 뭐 그 말하자면 뭐 그런 쓸만한 이유가 어디 있었죠. 갑자기 말 더듬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 건너뛰고 녹음 끝나고 네, 한번 따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기 우리한테 투자 유치하러 이제 온 것이고 또 기업에 있는 분들하고 뭐 얘기를 나눌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또 사실이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투자 유치라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아니라 뭐 전 세계 기업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첨단 무슨 도시 거룩하게 지어요. 거기에 투자를 해요. 어떻게 회수해요? 그걸 뭐 건물을 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네옴 신도시를 놓고 얘기를 하자면 그 라인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건물인데 그 170kg짜리 하나로 된 건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딱 봐도 말도 안 되던데. 그게 굉장히 이제 실현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저는 과연 그 비용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우디의 그 공공투자기금이라고 PIF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우디 국부 펀드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거기가 그 사업을 관장하거든요. 거기 PIF의 수장이 분명하게 이건 투자 사업이다라고 밝혔고 사우디가 투자 사업을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우디에 우리가 이제 무슨 공사를 딴다 그러면 사우디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우디의 그 예를 들어서 발전소는 이미 민간 투자 사업으로 바뀐 게 10년이 넘습니다. IPP라고 해서 입찰할 때 그 발전소를 우리가 얼마에 건설을 하겠습니다라고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를 지어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것을 소비자한테 팔 때 1kW시에 얼마 받겠습니다. 이렇게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건설업자가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디벨로퍼라고 하는 개발업체에서 설계하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 자금 조달하는 사람 다 팀을 꾸려서 돈을 모아서 그 돈 가지고 가장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팀을 짜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사우디 정부에서는 나중에 전기 팔 때 그 돈을 얼마 받아서 너희들한테 주겠다라는 것만 보장을 합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아니 발전소는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전기는 사실 뭐 걔네가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팔 거고 사인하면은 원유 팔아가지고 일부러 돈으로 우리가 전기 1kW 시당 얼마씩 쳐줄게. 회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단 근데 말이죠. 그 네옴시티는 도시는 오피스 빌딩 아파트 이런 거 막 지었을 때 이거를 분양이 돼야 말인데 그렇죠. 안 팔리면은 그 정부가 이거를 다 매입하겠다는 각서를 쓸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뭐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1.7km짜리 저 빌딩을 길게 짓는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데 170km?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그런 걸 지었다고 한들 누가 거기 와서 살 것이며 그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네옴에 대해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에서 이제 넷플릭스에 동영상이 올라온 거 한 40분짜리를 보고 왔는데요.
거기 900만이 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900만이 살게 하겠다는 건데 거기가 아주 첨단 시설이란 말이죠. 그 아주 뭐 교통수단도 하이퍼루프 같은 거 뭐 아주 굉장히 지금 일반화되지 않은 그런 아주 최첨단의 기술들이 집약된 도시인데 그러니까 자동차 도로를 넣었다가 이 예. MBS한테 욕 먹었다면서요. 정신없는 그러니까 생각하지 이제 말라고. 분양가를 따지면 서울의 아파트가보다는 비싸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겠죠. 사우디에 그 돈을 내고 들어갈 사람이 저는 100만이 될까? 없지. 네. 아니 그리고 인구가 3,500만 뭐 얘기하셨지만 그 중에 1,000만 인간 또 외국인이라며. 네네네. 3분의 1이 1,200만이 외국인입니다. 그 1,200만 외국인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부자 외국인은 뭐 한 200만 될까요? 아유, 100만도 100만도 안 되겠죠. 한 나머지 몇십만이 1,000만 명 이상은 다 오히려 네, 허드렛 일 하러 네. 온 외국인 네. 노동자들일 네. 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거기 가서 아니, 그 비싼 아파트에 그 여기서 그 노동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는 그것도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쇼킹했는데 사우디 사람들은 일을 안 한다면서요. 자, 그 사우디 사람들은 사우디 청년들은 그저 시원한 실내에서 아주 그건 한여름에도 긴팔 입어야 될 정도로 아주 냉방을 차게 하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한 10시쯤 나와서 차 한잔 마시고 수다 떨다가 점심때 좀 지나서 들어가고 뭐 그런 자리에서 공무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면 회사원이에요? 그 사우디의 그 재밌는 게 사우디 인구가 3,500만이고 그 중에서 외국인이 1,200만, 자국이 2,300만인데 2,300만 중에서 취업자가 300만입니다. 300만. 그런데 1,200만 외국인 중에서 취업자는 900만입니다. 그래서 그 2천만 명의 실업자들은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그저 4인 가족, 5인 가족에서 돈 버는 사람 하나라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제 가장만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4인 가족 같으면 지금 아니 300만이고 2,300만이면은 7, 8인 네, 가족당 네, 그렇죠. 한 명만 네, 일하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거든요. 7, 8인 대가족 대가족이에요, 거기는? 네네네 그렇죠. 다 7, 8명 사는 게 표준이라고요. 그럼 7, 네. 8인 아니, 그렇다 그래도 그런데도 그런 그 300만 중에도 공공 부분이 100만이고 민간 부분이 200만입니다. 근데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자들이 저 10시쯤 나와가지고 수다 떨다가 그자들이라고 하지는 말고 그분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약간 화가 난다 그러는 사우디 사람들. 그분들이 10시쯤 나와서 이렇게 조금 노닥노닥 하다가 더 문제는 민간 부분에 200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근로자하고는 다릅니다. 제 시간에 나와서 제 시간에 일 다 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얼마나 될까? 저는 좀 근데 왜 열심히 일 안 해요? 아니 사우디에서 운영하시던 회사에서도 현지 사람 고용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뭔가 거기 사우디에 진출하는 기업은 현지인 고용 뭐 쿼터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그 사우디에 이제 정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지화 정책하고 자국민 의무 채용 정책이 네. 있는데 저희가 한 30명 정도 사우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네.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을 데려와서 일을 하려니까 외국인 몇 명당 이제 사우디 몇 명을 이제 고용해야 돼 30명을 채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급여는 똑같이 주고 당연히.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현장에 보내려고 했더니 현장 소장이 우리 그 돈 다 줄 테니까 사람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와서 일이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와서 방해가 되니까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사에 그 사람들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더니 저보다 먼저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헛수고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제 저는 그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 중에 제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출근 안 하고. 그분들은 뭐 먹고 사냐고요. 나라에서 이렇게 무슨 기초연금 그러니까 아니 월급을 다 준다니까요. 아니요 월급을 주진 않죠. 월급을 주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본소득이 완성된 나라인가? 일 안 거기는? 해도 월급은 줄 것 아니에요. 그 직장에 이제 소속되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300만이라니까요. 그 나머지 나머지 2천만 명은 그 가족들 300만 명이 버는 돈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그 굉장히 생활비가 안 들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랐지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휘발유가 리터당 130원인가 이랬고 네. 그다음에 진짜 그 물보다 사우디는 물값도 쌉니다. 그 물값이 한국보다 훨씬 싸고요. 그러니까 상수도요? 네네네. 그 물, 그다음에 밀가루, 그다음에 전기 이런 것들은 거의 생활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기는요? 고기는 사 먹죠. 고기는 사 먹는데 고기 값은 좀 비싸요, 그래도? 별로 한국보다는 훨씬 쌉니다. 식재료 값도 훨씬 네, 싸고. 쌉니다. 요새는 많이 올라서 한국 물가에 거의 근접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2018년부터 부가세 5%, 그게 2020년에 15%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 15%가 되면서 이제 생활비가 많이 올라가긴 했어도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요금이 달라요. 네. 내국인 외국인이 뭐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미스터리하더라고요. 아니 그러게요.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나라가 과연 미래가 있을 수 있나? 그래도 왠지 나도 사우디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네요. 사우디 사람이 아니니까. 아 나는 가서 일해도 그렇게 안 주는 거야? 근데 여기 또 외국인 900만 중에 가사 노동자라는 사람이 이제 그 비자가 다른데요. 그 사람이 250만인데 그게 뭐냐면 메이드하고 기사입니다. 운전기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250만 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메이드랑 기사 250만 명이 사실 사우디 사람들 중에 일하는 사람 300만 명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집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거죠. 7, 8인 가족 한 명마다 도와주는 외국인 근로자 네, 한 명씩 네. 꼬박꼬박 있는 셈이군요. 있는 셈이죠. 거기다가 거기 지금 여기는 특히 또 기사가 필요한 게 그 최근까지도 여성이 네, 운전을 네, 못했기 때문에 여성이 이동하려면 무조건 그렇죠. 남자 기사가 필요하니까 네, 네. 더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사실 이 책이 이제 사실은 거기로 계속 치달아 가는 거잖아요. 그 카슈크지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그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이라고 저는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반체제 언론인 개념이랑은 좀 달랐더라고요. 굳이 따지면은 반체제 언론인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네. 그냥 멀쩡한 제도권 언론에 소속된 언론인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에는 그 카쇼쿠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우리나라 무슨 70년대 80년대에 그 뭐 언론인들 중에서 반독재 투쟁했던 아니면 그런 정부 비판하는 기사를 막 굉장히 쓰고 막 끌려가고 막 이랬던 언론인 선배들 간단하게 해서 생각했었는데 YG보다도 좀 온건한 그거 나 같으면은 YG 정도면은 뭐 나 같으면 여러 번 됐겠더라고요. 네. 여러 번 죽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YG만큼도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는데 정부의 미움을 사서 네. 정말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준비한 끝에 계획된 살인이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남의 나라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이 벤 허버드의 이 책이 그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 정말 그 사우디의 권력을 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무함마드 빈 살만이 아버지의 운과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 권력의 정점으로 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권력을 쥐게 되었고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어떤 행보들을 보였고 근데 그 행보들에 굉장히 이중성이 있는데 하나는 권력을 강화하면서 뭐 정적을 제거하거나 자신에 대한 비판자들을 차근차근 제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여성에 대한 운전을 허용하게 하고 사우디를 약간 현대적인 문명 국가처럼 만들려고 하는 제스처 같은 것들을 계속 보이는 모습들을 이제 하다가 이 벤 허버드 입장에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근데 이게 맨 얼굴은 이렇다라는 걸 이제 딱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 카슈쿠지였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우디라는 나라가 그 MBS 마음대로 하는 나라니까 결국은 MBS가 누군지를 모르면 사우디에 가서 뭔가를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사우디에서 뭔가 이렇게 뭐 시도를 해보거나 뭐 사업을 해보거나 하는 분이라면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일하기 나쁘니까 안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가야 한다면 적어도 그 나라의 의사결정은 어떤 절차를 해서 이루어지고 거기 형편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알고 가서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거 이해하는 데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리가 될수 MBS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대통령이나 총리나 뭐 재벌그룹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만 해야지 MBS를 만났을 때 야 내가 이 책 보고 너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 이런 얘기는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 어떤 분이 그 사우디에 이제 공관이 2개 있습니다. 그 한국 대사관이 있고 한국 제다 총영사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책을 좀 보내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그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안될것 나라에서 같은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춧가루 뿌리는 책일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쉽게 따지면 북한에다가 김정은이 도대체 어떤 어떤 사람이다. 인간인가, 그리고 김정은의 북한이 얼마나 그 문제가 많은 북한인지를 폭로하는 외국 그 저널리스트 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북한에 보내겠다라는 건데. 사우디 사람이 이거 아랍어로 번역해가지고 사우디 내에서 이렇게 등사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 있으면 이거 이제 금서구 불법 유통물인 거죠. 이거는 출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내용이. 당연히 안 되죠. 네. 박인식 선생님도 앞으로는 사우디 갈 일 없으세요? 갈 일 없으니까 이거 썼죠. 지금 만약에 이 책이 이거 사우디 우리 이제 주한 사우디 대사관에서도 네네. 이런 책이 나왔다 그러면 아니 당연히 박인 선생님 비자 쳐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쳐다볼 거 아니에요. 뭐 저와 같은 사람까지 챙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에 뭐 갈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못 썼을 것 아무튼 같습니다. 대사관에서도 이런 책이 나오면 분명히 검토는 할 텐데. 체크하겠죠. 박인식이 누구야? 이 양반은 뭐 이런 책을 한국에까지 소개하고 이래 무슨 이 사람 비자 주지 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네, 진짜. 그런데 또 이 책걸상 청취자들 중에서 나는 별로 상관없는 책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먼저 금음에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그러무녀님께서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어주셨더라고요.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서 너무나 흥미진진하다고. 맞아. YG가 그러니까- 맨날 재밌다고 하는 무슨 다중 우주 막100 무슨 100만 광년 떨어진데 뭐 이런 데 있는 이야기보다 이게 더 현실적인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이제 있지 않은 걸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지만 여기는 이제 사실 지금 우리 지구 한편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인구 3,500만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 현실에 바탕을 둔 이야기인데 SF를 볼 때만큼 새롭고 신기한 경험을 하는 네. 뭐 이런 독서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너무나 유명한 나라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너무나 하여튼 많이 했어요. 오늘은 뭐 다 얘기를 못했지만 이 책을 보면 이제 사우디 말고 옆에 이제 뭐 이란이라든지 뭐 그 아랍에미레이트 뭐 우리 바레인, 월드컵 뭐 했던 카타르.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하고의 관계 사실은 이걸 다 봐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이거 워낙 네, 복잡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니 그래서 오죽하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만수르는 그러면 누굽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그 황우석 박사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 만수르 밑에서 넷플릭스 일한다라고 보고. 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있어가지고 YG 아까 그랬어요. 만수르는 진짜 부자인가요? 부자죠. 네. 네, 어이없어 하시면서 부자라고. 그런데 그 MBS가 부자라고 하는 건 뭐 시간이 뭐 없어서 잘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재산이다라고 그런 알려진 거죠. 것 같아요. 음. 그 2조 달러 그 MBS의 개인 재산이 2조 달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권력 근처에도 없었던 사람인데 권력에 접근한 거를 길게 봐도 10년이 안 되거든요. 10년 동안에 뭐 이거저거 해서 다 긁어 모아서 뭐 1조, 2조 원을 모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돈으로 뭐 2,500조의 돈을 만들 수는 없는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거를 자기 재산으로 여긴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국가 재산을 자기 돈으로 여긴 거 그게 그 MBS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게. 다시 번역에 도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다른 책? 아 이거는 제가 그 번역을 하려고 맘먹었던 게 오역의 가능성이 적잖아요. 제가 다 듣고 본 거니까. 네. 그 다른 거는 제가 겪어본 일이 아닌 건 오역 걱정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중동의 새로운 지배자라는 YG나 JYP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는 좋은 책 같이 읽어봤고요. 박인식 선생님 이름을 들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실물 영접해서 반가웠고요. 아마 책걸상 청취자들 중에서도 또 독지가님들 중에서도 반가운 분들 그 많으실 블로그 거예요. 활동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까? 뭐 그냥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검색하면 걸립니까? 그 저기 그 독지가에도 얕은 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얕은 물. 얕은 네. 물. 그 여행 준비의 기술에 그 책의 리뷰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00개인가 뭐 이렇게 길고 짧은 것들이 다 네. 인터넷에 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아 읽었던 그러셨습니까? 네. 이분은 정말 나의 책을 열심히 읽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좋은 또 이 멋진 리뷰도 써주셔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에야 감사 인사를 드리는 그리고 거예요. 책걸상에서 추천해 주는 책들이랑 가끔 코도 안 맞다. 투덜투덜 하시면서도 그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 그거는 정말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게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제가 제일 감동하면서 읽었던 게 조혜진 작가 책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 그 인간애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이제 YG께는 바터만을 소개해 주셔서 거기에 코가 껴서 7권을 다 읽었습니다. 바터만이라고 하는 네, 그 네, 네. 신학자 책을 제가 네.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것도 좋게 들으시고 또 계속 찾아 읽으셨더라고요. 그 책걸상을 거의 다 들으신 거죠 방송을? 한 5년 한 5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술 네, 드실 일이 네. 없어서 술 안 먹고 그거 들었습니다. 그 왕을 위한 홀로그램 편도 들으셨던 그거는 기억이 제가 나요? 들은 기억 안 기억이 나세요? 없어요. 더 네. 오래전인가. 네. 근데 영화는 또 따로 보셨대요. 영화는 봤죠. 그 영화를 보면 그게 사우디에서 비즈니스하는 이제 외국인의 이야기인데 실감 납니까, 거기는 전혀 사우디하고 달라요. 이게 그 나타나는 모습은 네. 사우디하고 전혀 동떨어져서 사우디를 아는 사람이면 뭐 저런 영화가 있나 싶은데 거기서 끌고 가는 주제는 맞습니다. 네. 동떨어진 부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모습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복장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좀 세부적인 것들, 세밀한 것들 보면 디테일은 많이 틀리지만 근데 줄거리는 맞아요. 줄거리는 맞는데 공감하면서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줄거리는 맞는데 이제 자꾸 눈에 걸리는 게 실제 뭐 행동하는 모습이라든가 옷 입은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까요? 소설을 보시면 훨씬 더 공감을 하실지도 네, 모르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벤 허버드는 그 소설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네. 그 네, 소설 그리고 얘기가 실제로 좀 나오죠. 사우디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 소설에서 묘사되는 일과 너무나 흡사해서 이 책의 두 장을 그 왕을 위한 홀로그램 1, 왕을 위한 홀로그램 2로 이렇게 붙인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9일 저희 토크 콘서트 텀블벅에서 아마 지금쯤 펀딩이 시작됐으려나요? 뭐 아직 안 열렸으면 곧 열릴 겁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박인식 선생님 또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또 다음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초청할 일이 있으면 저희가 초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